네, 매일매일 전해지는 중요한 국제 뉴스 책임지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 측근에게 며칠 안에 후보직을 포기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도는 그 바이든이 측근한테 며칠 안에 후보직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슬그머니 비쳤다는 겁니다. 네. 그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핵심 측근한테 며칠 안에 대통령직에 다시 나설 수 있음을 내가 대중에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는 걸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재선 도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 부대변인이 네. 바로 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도 안 됐든지 뉴욕타임스가 이 보도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7분 정도만 물어봤어도 그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시켰을 거다 이렇게 발끈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보면은 그 파장이 큽니다. 네. 지난번에 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퇴 촉구하면서 동참 했으면 좋겠다고 그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하원 의원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후보가 되면 나는 지지를 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그 책임의 일부가 그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관둬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의원들 그 민주당 하원 의원 한 25명 정도가 사퇴 요구를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금요일 ABC 방송하고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경합주죠.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에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 이제 상당히 긴 기간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측근한테 물론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며칠 정도 내가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나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이게 연휴 그 기간하고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몇 차례 대중 접촉 기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든하고 소통했다는 이 측근이 뉴욕타임스에 대통령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자기가 며칠 사이에 뭔가 좀 판세를 이렇게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걸 대통령도 알고 있다. 이렇게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어쨌든지 간에 뭐 백악관이 지금 부인을 했는데 바이든이 TV 토론 참패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뒷받침이 된 것 같다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거액 후원자들도 플랜 B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뭐 뉴욕타임스 이런 보도를 네, 뉴욕타임스의 또 다른 보도인데요. 네. 그 TV 토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민주당 그 선출직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무슨 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오히려 역풍이 되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데 물밑에서는 지금 이런 그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게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네. 이 후원자라고 하면 뭐 단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그 토론 다음 날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 에스폰 호텔에서 슈퍼팩 그 이제 정치자금 모금 단체죠. 거기가 주최한 후원자 한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대부분이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슈퍼팩이 그 바이든한테 돈을 내는 그 고액 기부자들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10명 중 1명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고소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민주당 기부자 모임도 참여자 일부가 물론 아직은 조심스러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뭐 앞서서 민주하원 의원 25명 후보 사퇴 요구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은 모양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친정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월가 쪽의 일부 CEO가 민주당 관계자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전화부터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뭐 대통령 나가는 게 어떠냐 얘기가 있어서 이제 본인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대타로 나서는 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본인이 손사래를 쳤다는 또 보도도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하원의원이 25명이 이제 며칠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ABC 방송 심층 인터뷰를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날 하는데 그때 이제 진행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좀 보고 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사퇴를 요구하자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하원의원 보좌관 한 사람의 귀띔입니다. 네. 만약에 뭐 재선을 포기할 경우에 그 다음 순위로는 해리스 후보 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계속 뭐 엎질러진 물이다. 네. 뭐 이미 뭐 트럼프한테 진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그 하원 의원은 이 사람은 이제 제라드 골든이라는 하원 의원인데 네. 어제 그 지역구 매체에 기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미 몇 달 전에 마음을 정리를 했다. 트럼프가 이길 걸로 나는 마음을 정리를 해서 그 이후에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해리스가 이제 러닝메이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선거 자금을 이제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이든 캠프가 보유한 선거 자금이 6월 초 기준으로 한 2억 1천만 달러가 넘는데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승계를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제3의 인물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자금 승계 문제도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가운데 네. 네. 그리고 뭐 계속 지금 속속 들어오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이 지금 이제 원래는 8월 19일인가가 전당대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바이든 교체론이 나오니까 당겨서 오늘 한 21일쯤 화상회의로다가 미리 후보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7월에요. 네, 7월 네. 21일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그 목소리는 어떤 건가 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도 참여시켜서 후보를 경선을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제도 전해주셨지만 뭐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미셸 오바마는 나는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입장도 전해지나 봐요. 워싱턴 포스트가 네.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요 며칠 사이에 지인들한테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 그 TV 토론 보니까 재선 도전이 훨씬 더 험난해졌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불안감을 좀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그 TV 토론 끝나고 나서 SNS에 나도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토론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날도 있다.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토론회 하고 나서 바이든하고 통화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지 지금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트럼프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특히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더 승세를 굳히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대타로 나올 경우에는 그 격차가 좁혀지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그래도 계속 밀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셸 오바마의 경우는 로이터 그 조사 어제 말씀드렸죠. 오차범위에서 훨씬 벗어난 11%포인트 앞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셸은 뭐 얼마 전까지도 정치의 뜻이 없다고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야후하고 유거브가 그 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미국 사람 10명 중 6명이 바이든이 차기 통치권자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가 46%, 적합하다가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첫 TV 토론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보다 먼저 이제 영국 총선에 우리는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리시 수넥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이 최악의 참패를 맛볼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네요. 현재 시각으로 목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쯤 네.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그 수넥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창당 이후에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할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노동당은 지금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제 이끌고 있는데 노동당이 하원이 650석인데 484석 정도를 가져갈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997년 토니 블레어 때 거둔 418석 그때도 압승이었는데 네. 그거를 훨씬 제치는 새로운 기록이 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조사 대상자 파악해서 지금 조사가 된 결과가 이렇게 참패할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이 조사 그 방법도 상당히 네. 그 과학적이라는 게 이제 이쪽 로이터 지적인데요. 반면에 집권 보수당 같은 경우는 64석 정도에 그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1834년에 보수당이 생기고 나서 가장 저조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보수당 그 순회기 굉장히 불안했던 그 영국 개혁당 이제 극우죠. 여기는 한 7석 정도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조사 말고 다른 조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다중 레벨 회귀 분석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다 아주 많아서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모델을 통해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노동당 압승을 비슷하게 내다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수넥 총리의 지역구마저도 쏠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스 요크셔가 네. 수넥 총리 지역구인데 여기는 이제 보수당 텃밭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잘못하면 노동당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관측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수당이 강세인데 노동당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질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자우전 보수당 심판론이 상당히 거세다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친구이자 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 계속 다짐하고 그야말로 푸틴하고 시진핑이 브로맨스를 거듭 과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상하이 경제협력기구 회의가 지금 정상회의가 어제 시작이 돼서 이틀간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는데 지금 중앙아시아가 그동안에 러시아의 뒷마당이었는데 이걸 두고는 친구이면서 적이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프레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중앙아시아는 옛 소련권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 틈에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자원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그동안에는 보면 러시아가 주요 안보를 제공하고 그 대신 중국은 개발 투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분업 구도를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걸 깨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숫자로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저널이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국 간의 교역이 작년에 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6조 원, 2016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자금을 대는 중앙아시아하고 그 연결하는 철도, 이게 이제 유럽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를 우회해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러시아 가스 같은 데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도 근거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무역 상대국 1위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런 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모습이 완연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작년에 러시아가 이제 그동안에 쭉 무역 상대국 1위였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도 한 해보다 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진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즈벡이 작년에 수입한 자동차가 한 7만 3천 대인데 한 8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게 뒷받침된다는 게 저널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힘들 거다라는 왜냐하면 얘기군요. 중앙아시아가 네. 워낙 그 예소련권하고 오래 그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선 이런 중앙아시아의 그 엘리트층들이 대개 공부도 러시아에서 했고 네. 그 인적 네트워크도 러시아하고 깊고 저도 예전에 여기 중앙아시아를 가봤는데 여기서는 러시아어가 거의 뭐 영어는 안 통하고 거의 통영어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어가 거의 통영어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NGO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22년 기준인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여전히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선호하는 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중앙아시아의 그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을 아예 유치를 해서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돌파구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때도 푸틴하고 시진핑이 한 달 반여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뭐 브로맨스를 과시하는데 그래도 이런 묘한 중앙아시아를 둔 기싸움이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시진핑이 어제 푸틴하고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국제 상황이 지금 매우 복잡한데 이럴수록 우리가 계속 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 프레너미라고 하지만 여전히 프렌드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또 했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크레인을 겨냥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뭐 대대적으로 교체하려는 데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좀 있다고요. 25% 관세 부과하고 그다음에 하니까 이제 그다음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네. 하니까 지금 그 미국 항만 주요 항만 그 운영 당국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무역 대표한테 공동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운영비가 너무 들어간다. 우리 돈으로 한 1,800억 원 정도의 추가 운영비가 발생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화물이 미국으로 안 오고 캐나다나 멕시코로 우회할 거라는 그런 경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그 지난 2월에 그 행정명령까지 냈죠. 그래서 해양경비대가 이런 그 사이버 해양 운송망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크레인도 생산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이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원격 조정해서 중국산 크레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 지금 301조 그 무역보복에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웃기지 마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묘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뭐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그런 하면서 얘기입니다. 네, 크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뭐 쉬인 이런 얘기 네. 가끔 하면서 분석을 좀 많이 하는데 유럽연합 쪽도 움직임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 면세 혜택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그 지금 보면은 그 유럽연합은 그 역내로 들어오는 그 온라인 제품 같은 경우는 개당 가격이 15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만 원 정도 미만이면은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유럽연합에 들어온 그 중국 이런 그 요 기준에 맞는 제품이 23억 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한 해 전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거를 여기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집행위가 그거 새로운 거 아니다. 우리가 이미 관세 개혁의 일부를 추진해왔다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 자극할까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 싸긴 싼 모양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테무하고 쉬인 같은 경우 의류나 스마트워치가 스마트워치가 $25, 35,000원 정도니까 뭐 엄청나게 싸게 팔린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 뭐 발암물질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우전 네. 이런 그 중국 그 저가 플랫폼 그다음에 중국 패스트 패션의 어떤 그런 시장 치고 들어오는 문제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걸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